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2020년 노무사 마지막 GS 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기를 같이 지켜준 우리 소희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요. 소희는 잊지 못하겠네. 송식이도 잊지 못하는데 송식이는 안 오니까 뭐. 그래요. 송식아 빨리 와라. 그래. 자, 봅시다. 오늘 뭐 첫날이라서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지금 시험 범위가 지각, 성격, 태도 요 세 가지였어요. 그쵸? 자, 요 세 가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가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직무만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 직무만족은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도에서 나왔었어요. 그쵸? 직무만족에 대해서 하나 물어봤고, 소위 몇 페이지 썼어?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나도 이게 지금 써면 한 12페이지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원래 한 16페이지 정도 나올 수 있게 원래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너무 많이 나온 것들이라서 이거 가지고 도대체 100점짜리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걸 꾸역꾸역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뭉쳐서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볼까요? 뭐냐면 내가 그 3번 문항에 감정노동을 해놨잖아. 감정노동은 기출문제거든. 근데 그걸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일단 감정노동을 한번 써보고 그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자료야. 그걸 가지고 같이 좀 보려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부터 봅시다. 2번. 그 상동적 태도.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지각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각 잠깐만 해봅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지각부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좀 해봅시다. 지각. 자, 지각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희가 100점짜리를 치고 나니까 우리 서희도 탈진했구나. 오늘 제가 그렇죠, 감정 노동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중에 감정 탈진이 있는데 우리 서희는 그냥 탈진했네 오늘. 오케이. 자, 우리 지각 잠깐 이야기를 보면요. 자, 지각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각 과정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각 과정이 일단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는데 사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은 수많은 자극이 있잖아. 그치? 그 자극 중에 첫 번째, 모든 자극을 사람들은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극 중에 일부만 선택 지각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첫 번째, 지각의 첫 번째 과정이 뭐다? 선택. 맞죠? 그 다음,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 중에 일부 자극만, 내가 그걸 일부만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그렇지.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그 선택된 자극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단계가 뭐? 이 단계가 조직화.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선택, 조직,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이 왜 없지? 선택, 조직, 그 다음 마지막 해석. 요게 지각이죠. 지각은 결국 외부의 자극을 일부 자극만 선택해서 그걸 조직화해서 마지막 그 조직화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각은 뭐다? 그렇죠. 요 선택, 조직, 해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각은 필수적으로 오류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그렇지.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이게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선택될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은 필수적으로 오류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선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조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이런 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서 소희야 잠깐만 색깔 분필만 좀 가져올게. 자, 그 중에서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에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 바로 이 선택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상동적 오류.
상동적 뭐 오류 혹은 상동적 태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여기 영어로 뭡니까? 스테레오 타입. 다른 말로 하면 고정 관념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 상동적 오류.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요 두 번째 문제는 상동적 오류 요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 결국 요게 언제 일어난다? 선택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상동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상동적 오류. 자, 상동적 오류에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상동적 오류는 사람에 대해 경직된 편견을 가진 지각입니다. 이게 핵심어죠. 상동적 오류는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을 가진 지각을 말하는데 대개 타인에 대한 평가를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다? 정치인은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어느 종교는 사이비. 어느 종교? 진짜 적고 싶은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어느 종교는 사이비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다? 고정관념. 상동적 오류. 오케이. 자, 제가 예전에는 상동적 오류에 대해서 그냥 요거의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 이것만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상동적 오류를 범하는 실종의 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책에 적혀 있어서 이것까지 요번에 답안으로 구성하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흔히 키 큰 사람은 싱겁다, 뚱뚱한 사람은 호탈하다 에서부터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모두가 상동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동적 오류를 범하는 것도 다음에 나와 있네요. 이러한 상동적 오류를 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소희는 이 책이 없지. 임창희 교수님 책에 이게 나와. 임창희 교수님 책에 그 로빈슨 저지에는 이 내용이 없어. 근데 이게 임창희 교수님 책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 스테레오 타입이 뭔지에 대해서 이걸 어원에서부터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임창희 교수님 스타일다워요.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레오 타입에서 이 스테레오라는 말 자체가 뭐냐? 동판이라는 동판. 동판이 뭐예요? 그냥 우리 그 옛날에 복사할 때 그 밑에 있는 판. 그걸 동판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랑 똑같이 이제 그걸 이렇게 동판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쭉 찍어내면 계속 똑같이 찍어낼 수 있잖아. 그치? 바로 이 동판을 우리가 스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동판이 뭐냐?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걸 똑같이 찍어버리면서 이렇겠지라고 만들어버리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상동적 오류를 범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할 때 동판으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시험 답안에는 맞지가 않아서 그걸 제가 약간 패러프라이징 한 거예요, 이게. 볼게요. 첫째. 자, 스테레오 타입, 우리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을 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겁니다. 일단 타인이 지각의 범위에 들어오면 나는 수많은 스테레오 타입 중 하나를 꺼내서 상대에게 적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게 내가 어떤 자극을 줘서 선택하는 단계가 딱 됐을 때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스테레오 타입 중에 얘는 요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일단 요거를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쵸?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꺼낸 스테레오 타입과 상대방의 외부적 특성들을 연결해서 공통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요 끄집어낸 게 요게 저 친구의 어떤 특성과 요게 일치하니까 요게 바로 요 친구의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딱 내가 맞추려고 공통의 특성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에게 스테레오 타입을 최종 적용해서 그 사람을 뭐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보냐? 저는 이제 촌놈 출신이잖아요. countryman.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경상도 억양이 딱 나오니까 이제 만나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 경상도 출신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가 이제 딱 그거죠. 저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 자극을 딱 주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소희한테 내가 딱 등장을 했어. 내가 소희한테 자극을 줘. 그럼 소희가 어떻게 하냐? 내가 딱 등장하자마자 억양을 딱 드는 억양이라는 그 말의 억양이라는 자극을 딱 받자마자 소희의 수많은 스테레오타입 중에 경상도 스테레오타입을 딱 꺼내. 그게 첫 번째 단계야. 그 다음 두 번째,
경상도 스테레오타입이 소위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내가 경상도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식하더라. 그 다음에 성질이 불같더라. 뭐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을 딱 그 경상도 스테레오타입 그걸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하냐? 그 스테레오타입과 저 선생님이 하는 거가 일치하는지를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지. 공통 특성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괜히 난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 이거 그러니까 봐라 여기 스테레오타입에 성질 급한 거 저기 나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맞추죠. 그쵸? 그리고 난 이제 그거를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저 선생님 확실히 경상도 스타일이라서 성질 급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다른 책에는 안 나오고 임창희 교수님 책에만 나와요. 한번 그냥 적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결정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바로 스테레오타입을 사람들이 지각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상동적 오류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인데, 자 봅시다. 스테레오타입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가 뭡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지.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뭐? 뭐라고? 그렇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더 이상 이 사람을 뭔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이상 내가 수집할 수 없을 때, 그때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합리적으로 내가 평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야. 그게 나와야 돼. 긍정적인 거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쁘긴 한데 근데 그게 이런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는 그렇지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적 환경이 아닌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적어놨냐 이렇게 적혀있죠. 부정적 효과에 보면 상동적 오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뭐다?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문제가 돼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이 많죠. 흑인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소희도 이제 우리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거 있었거든. 거기에 그 어떤 여자 둘이가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야. 남아공,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인데 남아공은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백인이 은근 많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야. 근데 참 웃긴 게 흑인 친구가 그때 미녀들의 수다에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흑인으로서 차별받았던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여자애도 나랑 똑같이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근데 쟤는 백인이라서 한국 와서 우대받고 나는 흑인이라고 막 뭐라 한다고 사람들이. 그 나보고 막 냄새 난다고 하고 더럽다고 하고 심지어 나 택시 탔을 때는 택시기사가 재수없다고 들여나가라고 한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 고정관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아주 제한적으로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일 때 그럴 때는 고정관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은 그렇지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에서 문제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긍정적인 것보다 상동적 오류,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걸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방법은 뒤쪽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적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사논문관리도 오늘 수업을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인사논문관리 때 사실은 그 포맷이 딱 이제 그런 형태로 내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인사논문관리뿐만 아니라 경영조직, 이게 경영조직이 원래 그렇게 똑같이 내고 싶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문제를 세 가지 스타일로 낼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최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 스타일로 낼 거야. 거의 대부분. 중간중간에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세 가지 스타일인데 크게는 첫 번째는 이런 거. 내가 오늘도 그 인사논문관리 첫 번째 문제 보면 그거는 50점짜리로 약간 논문형처럼 써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매진말 때까지 이 논리 구성을 제대로 쫙 써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제 스타일 하나 만들 거예요. 무조건. 그거 하나 만들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오늘 두 번째도 우리 보면 오늘 우리 2번 문제가 뭐였지? 인사논문관리. 뭐라고? MB, 그렇지. 그런 거. 딱 그 개념 한 개만 딱 묻는 거. 그 개념만 묻는 문제도 한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개념을 얼마나 친구들이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번 문제, 개별 개념 문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1번 문제도 가능하거든. 그걸 모르고는 1번 문제 못 써내니까. 그래서 개별 개념 문제도 반드시 하나 나올 거야.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근데 그걸 낼 거야.
그러니까 그 개별 개념 문제가 다 됐다는 전제하에서 1번 문제처럼 완성형 그 논문형 문제 같은 것도 하나 풀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뭐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3번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이탈성 문제들. 그래서 지금 오늘처럼 사례형 문제나 혹은 아예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수님들 웬만한 유명한 그 기본서라고 불려지는 거기 내용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그 내용인데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약간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사례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문제 스타일은 그렇게 3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시험 현장도 아마 그 중에 분명히 그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2번 문제가 뭐냐면 딱 그 문제. 중간에 개념 문제. 2번 문제를 항상 이렇게 좀 가져갈까 싶어요. 내 생각은 지금. 그래서 요 2번 문제. 그러니까 요거 지금 그 경영조직론도 최대한 거기 맞춘 거야. 2번 문제가 지금 상동적으로 딱 그 개념만 물은 거고, 1번은 이제 50점짜리 문제로 좀 길게 좀 적으라고 말한 거고, 마지막 3번째 감정노동. 그게 이제 내가 오늘 추가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시사성 있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1번으로 올게요. 직무만족 한번 봅시다. 자, 직무만족 한번 봅시다. 이건 뭐 잘 썼겠지, 소희가. 소희는 뭐 1등이니까 우리 반에. 자, 한번 봅시다. 사실 이거는 좀 되게 문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대로만 써주면 되죠. 묻고 싶은 걸 다 이 위에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직무만족이란 게 뭡니까?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뭡니까? 유쾌하거나 혹은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직무만족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서 첫 번째 당연히 개념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무만족 측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가? 그렇지, 맞아. 그게 단순 종합평가법. 저는 이제 거기 총체적 만족도 조사라고 적혀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가급적 여러 용어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죠. 한 번씩 봐두면. 총체적 만족도 조사가 단순 종합평가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총체적 만족도 조사는 누가 쓰는 용어냐면 임창희 교수님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다른 다른 데에는 단순 종합평가법이라고 적혀있어요.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총체적 만족도 조사,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야.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왜 물어보는 거. 그게 총체적 만족도 조사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체적 만족도 조사는 만족에 대한 한 종류의 질문으로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고 응답자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직무 만족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뭉뚱그려서 묻기 때문에 요소별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지는 알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마지막으로 적힌 게 뭐 있습니까? 총체적 만족도 조사의 예시도 적어놨습니다. 뭡니까? 전반적으로 기여의 직무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총체적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부분 만족도 조사, 다른 말로 직무 요소 합산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직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키 팩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걸 전체를 종합해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임금, 환경, 경력 개발의 기회, 승진, 기회 이런 것들을 각각 요소별로 네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쭉 다 더했을 때 얼마만큼 점수가 높은지 확인하는 방식이죠. 당연히 그 총체적 만족도 조사랑 좀 다르게 이건 부분 만족도니까 당연히 구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 책 같은 데 보면 이 2가지 방식 중에 내가 이거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거를? 그냥 여담? 그걸로 적은 건데 교수님 책에 2가지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는 적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총체적 만족도보다는 부분 만족도가 좋아 보여요. 좀 더 핵심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현실에 적용을 할 때는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아직까지 사실 그게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사족이라고 해야 되나? 사족. 족발 생각나는 사족.
그래요, 족발.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 직무 만족도의 개념과 두 번째, 직무 만족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무 만족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뭐냐,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직무 자체의 만족 요인, 그게 뭡니까?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적 요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직무 내적 요인은 직무 자체가 재미있거나 발전성 있거나 또는 자신이 가진 여러 재능을 모두 사용해서 달성되는 직무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 직무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희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직무 내적 요인에는 이 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 특성 이론. 그래요.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직무 충실화를 통해 직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작업자의 능력 신장과 만족도의 증진도 깨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두 번째, 직무 외적 요인 한번 봅시다. 직무 외적 요인은요, 파트너와의 관계, 이제 직무 자체가 아닌 거죠. 주변 동료와의 인간적 관계 등이 있다. 여러 직무 외적 요소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요인을 네 가지를 꼽는데요. 그게 뭐냐? 보상, 승진, 상사, 동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인간관계가 두 개가 들어가요. 상사, 동료.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하나 사족을 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직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자, 그거 읽지 말고 한번 봅시다. 나보자. 얼굴 보기 쉽겠지만 보자. 자,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요. 근데 그 교수님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게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라고. 왜?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임금이 높아지고 나면 그럼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처럼 느껴지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보상과 임금과 직무 만족도는 의외로 별로 관련성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게 여기 지금 뒤에 적혀 있거든.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왜냐?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회사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뭐냐? 순간적으로 임금이 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분 좋아. 내가 뭔가 몸값이 상승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딱 올라가고 난 뒤부터 한 두세 달 딱 지나면 그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족이 아니야.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이 들거든. 그럼 이제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임금이 높아진다 그래서 만족도가 꼭 좋아진다고 보장은 없어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임금과 직무 만족의 관계는 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는 높은 임금은 초기에 일시적 만족감을 주나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임금 수준의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임금을 높였을 때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맞는 말이네요. 참 맞는 말인 게 제가 이제 여기 강사 생활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처음에 강사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정말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강사라는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처음에 이제 강의를 제의했던 모 기관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근데 거기 담당 원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제시하는 금액이 시간당 4만 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과외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내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초창기에 받았던 금액이었어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10만 원이 시간당 넘어가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가. 한 몇 달 가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10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을 내 스스로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1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막 4, 5만 원 그 정도 받다가 10만 원이 딱 넘어가니까 와!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다음부터는 10만 원 준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줘야 이제는 만족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높아졌어. 근데 이제 또 높아지니까 와! 이랬는데 이제는 또 그것보다 더 높게 줘야 그래야 이제 만족이 되지. 그 정도 주면 그냥 뭐 평탄해. 뭐 이제 또 더 높아지면 뭐 당연히 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얼마를 준다. 이러면 제가 지금 받는 정도 수준을 딱 주면 그냥 뭐 평상시 주는 대로 주네 이 정도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더 준다. 그러면 조금 만족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임금과 직무 만족도는 생각보다 그게 연결고리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직무 만족의 결과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볼게요. 직무에 만족한 사람은 자, 직무 만족의 결과는 직무 만족했을 때 결과와 불만족했을 때 결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소희는 만족만 적었어? 그래요. 자, 직무에 만족한 사람은 직무 성과도 높을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은 조직 안에서 좀 더 성실하고 바람직한 행동만 할까? 그렇다면 직무에 불만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불만을 표현할까?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직무 만족의 결과 어떤지 봅시다. 직무 만족의 결과 나오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총 뭡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직무 만족과 직무 성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 추론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꼭 직무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회사에 삼성에 다닐 때 모 과장님은 자기 직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과가 안 좋아. 그냥 자기는 좋아. 근데 자기는 자기 일이 좋대. 근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 직무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걸 성과로 이어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실제로 회사를 다녀보니까 직무 성과는 직무 만족도랑 별로 연관성은 없고 뭐랑 있냐? 자신의 현재 간절함이 제일 큰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만족도 따위는 필요가 없어. 오로지 돈이야. 오로지 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 직무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아마 바닥일걸?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래요걸? 근데 그 사람들 성과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사실 만족도와 성과는요. 사실 진짜 좀 약한 것 같아. 의외로 포지션의 만족이 좋다고 하시면서도 일은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나 직무의 만족도가 좋은 포지션들이 대체적으로 좀 한량직들이 많아요. 예. 그런 곳은 사실 일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겠지 뭐. 그러니까 만족도랑 성과는 사실 큰 연관성은 적습니다. 근데 단지 교수님들이 뭐라 적혀 있냐면 직무 만족이 직장 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좀 직결이 된다.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성과를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럴 수는 있으나 사실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 회사를 다녀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만족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서희가 많이 힘든가 보다. 괜찮아? 자, 두 번째 조직 시민행동. 자,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조직 시민행동이란 의무적인 일도 아니고 보상도 없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부차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족한 사원은 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욱더 조직 시민행동을 잘 하겠죠. 그래서 조직 시민행동은 직무 만족과 굉장히 좀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확실히 자기 포지션을 괜찮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 만족스러우니까 이 회사에 어쨌든 누가 되지 않게 나가서 침을 뱉지 말아야지 뭐 이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아는 차장님 한 분은 삼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 웬만하면 신입사원 아니고는 이거 회사 배지 잘 안 달고 다니거든. 쪽팔린다고. 근데 그분은 진짜 1년 365일 배지를 차고 다니세요. 삼성 배지를요. 근데 그분은 삼성 배지를 타고 있을 때는요. 지하철에서 앉지도 않아. 삼성맨은 항상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지하철에서 앉지도 않아. 자리가 있으면 앉아도 될 텐데 사람이 다 비어있으면 앉아도 되잖아. 근데 언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삼성맨은 그런 거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면서 난 앉지 않는다. 나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내가 곧 잘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예. 좀 심하신 분도 있죠. 그분은 보면 그렇다고 성과가 좋냐? 성과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조직 성과는 확실히 개인 성향인 것 같아. 개인이 얼마나 절실하냐, 또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오히려 조직 성과랑 더 그게 연관성이 있겠지. 만족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번째 고객 만족도. 여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가 사실은 여기 지금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함께 이렇게 오늘 이 문제가 사실 1, 2, 3번이 이렇게 2번 빼고 1번과 3번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짬뽕 문제로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고객 만족도. 이것도 지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면 고객 응대가 좋아 고객 만족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객 만족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꼭 직무 만족이 고객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하죠. 결근율. 만족한 사원이 많을수록 결근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지만 실증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입증된 논문이 많지 않다. 자, 실제로 결근율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거기도 밑에 잘 적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짜증나 라고 하면서 결근을 많이 한다? 있을 수가 없을걸? 왜?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는 일자리를 지금 차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능력인데 거기서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러면 회사는 이때다 싶어서 잘라버리겠지. 그러니까 아마 절대 그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거 이직률은 뭐 당연히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적어야 되는 게 불만족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만족도 적어야 됩니다. 직무 만족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불만족은 당연히 적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책이 직무 만족에 대해서 만족의 결과, 불만족의 결과를 동시에 서술하고 있어요. 그 소희가 보고 있는 책에는 없나? 적혀 있지. 거기다. 그래. 그게 같이 있어야 돼. 항상. 왜냐하면 특히 직무 불만족의 결과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쓰면 여기 적어놔. 이탈, 태만, 발언, 충성. 이거는 진짜 모든 교과서 공이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같이 적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탈, 태만, 발언, 충성이 이게 지금은 세로축으로 파괴적, 건설적,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적극적, 소극적인데 이걸 뒤집어서 하는 데도 많아요. 세로축이 적극적, 소극적, 가로축이 파괴적, 건설적.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지. 봅시다. 직무 불만족의 결과는 크게 4가지 행동 유형으로 나뉘고 그리고 기타 유형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타 유형을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4가지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임창희 교수님 책으로 했다 보니 그 교수님 책은 이 4가지 유형 플러스 몇 가지가 더 있다라고 따로 적어놨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직무 불만족했을 때 첫 번째 이탈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조직을 떠나려는 행동으로 새로운 지위를 찾거나 사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건의. 요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발언입니다. 거기 적혀있는 발언. 자, 그게 뭡니까? 이는 상사나 노조의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등 건설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순종. 이게 거기 위에 적혀있는 충성이에요. 충성. 이는 수동적이지만 낙관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무시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수동적인 태도로 허용하는 행위로서 상습적으로 결근이나 지각을 하고 직무 수행 시 노력하지 않으며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이 4가지가 대표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걸 여기에 플러스 이제 임창희 교수님은 2가지를 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기업 형태에서 나타나는 형태고 이게 생산직은 밑에 있는 5번째가 나타납니다. 반생산적 행동. 이건 생산직의 한정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절도, 게으름, 위협행위, 협조 거부 등의 행동으로 조직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 요거. 6번째, 직장 불행. 이거 뭡니까? 직장에서 상호간 배려를 위한 규범을 무시하거나 오만, 불친절,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반생산적 행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의성은 약하고 간접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이제 아까 적혀있던 이탈 그런 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어도 상관없는데 임창희 교수님은 이 4가지 플러스 2가지를 더 적고 있어서 총 6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감정노동. 시의성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감정노동은 대한민국의 큰 이슈거리는 아니라서 그래서 감정노동 말고 오늘 나중에 여기에 지금 하나 더 나올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찍는다면. 봅시다. 어이씨. 이거 택도 없다. 1시간, 나는 1시간, 이거 40분 만에 어떻게 해?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봅시다. 자, 감정노동. 자, 문제는 감정노동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적으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2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볼게요.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이란 직무상 발생하는 대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 시 종업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나르시라는 상사인 줄 알면서 그의 눈앞에서는 좋은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러한 거칠의 행동은 당사자에게 정서적 고갈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 노동의 개념은 이거예요. 근데 감정 노동이 점점 심해지면 오늘 우리 받았는 여기에 있는 감정 소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자, 감정 노동의 개념을 방금 봤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잠깐 와서 우리 같이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감정 소진 한번 봅시다. 감정 소진은요, 조직의 과도한 직무 요구로 인해 근로자의 감정적, 신체적 자원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로 뭐다? 직무 탈진감의 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감정 노동이 심해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내 모든 감정을 탈진해버리는 상태. 이게 감정 소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쪽에 한 장 넘겨보면 거기 보시면 줄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2007 적혀있는 거 오른쪽에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자, 이 감정 소진이라는 게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스트레스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개념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왜 해놨냐면, 자, 봐봐.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스트레스는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감정 소진 이걸 끄집어내서 이거 한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 뭐냐? 내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뭐 대표적으로 뭐 지각, 태도, 성격, 능력, 학습, 동기부여, 이 6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정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 개인의 가치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정서가 있다면, 자, 이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개인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정서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개인의 정서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스트레스는 실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 그쵸? 정서 안에 스트레스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봐요. 스트레스 안에서, 자, 이러한 스트레스의 한 종류가 뭐냐? 그게 지금 이야기한다. 요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형이 지금 보는 바로 감정 소진입니다. 인간이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감정 노동도 해요. 근데 이 감정 노동이 점점 뭡니까? 심해지면, 심해진다는 거 좀 그렇고 뭐랄까, 이게 좀 계속 지속된다면, 감정 노동이 지속된다면 인간은 감정 소진이라는 어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감정 소진은 뭐다? 스트레스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정 노동은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감정 노동이 이제 안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면 감정 소진이라는 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감정 소진을 실제 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 노동이 지속됐을 때 감정 소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감정 소진은 스트레스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이야기 정리를 해줘야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요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발전될 수 있어. 한번 볼게. 계속 논문 봅시다. 자,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됐을 때는 오히려 좋았으나 이건 뭐다? 이건 스트레스가, 자, 이 감정 소진을 뭐랑 비슷하게 또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우리 스트레스 관리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자, 여기에서 가로축이 스트레스 강도야. 스트레스의 강도고,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이 이제 업무 성과? 성과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스트레스는 적정하게 수준으로 유지가 됐을 때는 유익한 거고, 오히려 그걸 넘어갔을 때는 뭐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 감정 소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쉽지 않다. 자, 그 밑에 볼게요.
거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과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갖지만 반면 근로자의 감정 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자, 지금 요 내용을 본 상태에서 다시 답안지로 올게요. 다시 답안지 두 번째 보세요. 감정의 종류.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조직 생활을 하는 종업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느끼는 그대로의 실제적 감정.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으로 내가 그걸 드러내는 전시적 감정입니다. 전시적 감정은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직무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이성적으로 학습된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시적 감정은 조직이 강제로 원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요게 뭐냐? 방금 그 조직, 내가 줄 거 논문에서. 거기 보면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을 준수하는 게 뭡니까? 그렇지. 실제적 감정, 내가 실제적 감정이 있는데 그걸 조직에 맞는 전시적 감정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조직한테는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에선 좋겠지. 근데 내 실제적 감정이 그게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적 감정이 전시적 감정과 달랐을 때 그때 뭐가 발생한다? 감정 노동이 발생하고 그게 지속되면 감정 소진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케이? 아, 그래. 그러면 감정 노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네. 감정 노동에서는 뭐? 실제적 감정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전시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가 같으면 상관없으나 요 두 개가 달랐을 때 감정 노동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달랐을 때 감정 노동이 발생할 때 그게 너무 심해지면 감정 소진에 발생하는 겁니다. 감정 소진은 스트레스의 일부분, 하나의 유형이에요. 감정 소진은 결국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라는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도 불가능해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유추가 됩니다. 자, 뭐냐? 그 밑에 내려와 봐요.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논문. 논문. 약간 같이 왔다 갔다 좀 볼게요. 논문 보면 2번에 뭐라 적혀있어? 그렇지. 자, 봐봐.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 소진이 계속 심해질 상황이 되면요. 인간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간이 이걸 본능적으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감정 소진에 어찌 보면 막 일종의 대응? 뭐 그걸로 뭐가 발생하냐? 탈인간화가 발생합니다. 이걸 지금 뭉뚱그려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 나오면 이건 나왔으니까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적어놓은 최근의 논문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걸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탈인간화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아, 탈인간화, 탈인격화죠. 탈인격화. 그러니까 원래 여기 파트가 동기부여에 비해서 나올 파트가 좀 작죠.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 봤을 때 감정 노동이 나왔다면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한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건드렸을 때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그 경영조직론의 한 부류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공부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볼게요. 탈인격화가 뭡니까? 고객, 동료, 일 또는 조직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되어 이들에 대해 뭐하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기존에 내 동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다가 내가 이제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소진이 돼버리니까 이제 동료들한테 동료들이 예전에는 뭐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 해줄게 이러다가 이제 내가 소진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알았다 해줄게 이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진짜 이게 탈인격화 되는 게 제가 강의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현장 강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스튜디오 촬영 강의를 하면 아무도 없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카메라만 보고 해야 돼. 그럼 그때 한 12강 정도 찍으면 나중에 한 8강을 넘어가면 나도 이제 좀 살아야겠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강, 2강, 3강은 맞죠? 그렇죠. 이러다가 한 8강 지나고 나면 맞죠? 물어보지도 않아. 자, 그 다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돼. 이게
이제 거의 약간 탈인격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제 감정 소진이 아니라 나는 이제 뭐 체력 소진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탈인격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연결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탈인격화 아까 지금 제가 두 줄 꺼냈는데 그 밑에 중간쯤 볼게요. 이는 감정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대응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기를 방어하는 뭐다? 아, 그렇죠.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생존 본능 욕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그 지금 줄 끈 거에서 밑에 네 번째 줄 밑으로 중간에 보시면 특히 적혀 있죠? 특히. 자, 여기 핵심입니다. 감정 소진이 근로자의 탈인격화를 일으키는 요소 중 가장 핵심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요거. 이게 이제 너무 탈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인격화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요걸 요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나온다면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면 이제 나올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사실 여기서는 너무 빤해 스트레스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꼬아낸다면 이걸 감정 노동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속됐을 때 감정 소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1번의 유형 요걸 하면서 스트레스 함께 언급해주고 요거의 하나의 유형으로 감정 소진.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탈인격화.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답안지로 와서 자, 감정 노동 관리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감정 노동 관리의 중요성은 뭡니까? 조직에서 종업원은 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에 속해 있는 종업원의 신분에서 그리고 만약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은 사실 정해져 있죠. 우리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스마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업원이 조직 생활에서 느끼는 실제적 감정과 전시적 감정이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처음에 설명했잖아. 감정 노동은 실제적 감정과 전시적 감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거죠. 요게 가장 큰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퀄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렸죠. 고객이 기분 나쁘게 하면 죽을래? 라고 그랬죠. 그러다 잘렸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이들이 충돌하면 스트레스와 감정 부조화가 발생한다. 나오네. 지금 봐봐. 이런 게 감정 노동이 충분히 스트레스랑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렇죠? 자, 이러한 감정 부조화 발생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실제적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에 소위 감정 노동이 발생을 한다. 자, 이러한 게 중요한 이유는 딱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굴뚝 산업 시대의 종업원들은 분업화된 환경에서 기계나 제품을 상대했지만 오늘날의 서비스 산업이나 창조 산업은 거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는 인간의 감정 노동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 신체 노동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창의성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어떤 고객과의 접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감정 노동은 엄청나게 많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적혀있죠. 백화점의 점원도, 은행원도, 여행 가이드도 오늘날에는 구청이나 세무서의 민원 창구 공무원도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노동이 기업의 모든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종업원의 감정 노동을 잘 관리해야만이 결국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노동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정 노동의 관리 방법 한번 볼게요. 감정 노동으로 억제된 분노와 좌절감은 당사자의 정서적 소모와 심리적 탈진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개인적 안녕을 해칩니다. 결국 그것은 뭐다?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직에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 부조화에 덜 직면하도록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감정 노동을 해결하는,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볼게요. 밑에. 항공사 같은 고난이도 감정 노동 현장이라도 조직 지원만 있으면 정서 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완화됩니다. 그 예가 뭐냐? 종업원들이 심한 감정 부조화를 느낄 때 이를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미리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공고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치? 요즘에 그래서 회사마다 힐링 캠프 혹은 힐링 뭐 룸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말을 그런 식으로 돌려놓은 거지 다 정신과 상담하는데요. 삼성도 힐링 카운슬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혀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 상담제도 이러면 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말을 좀 바꿔놓죠. 근데 이건 전부 다 정신과 전문의를 회사에서 갖다 놓고 언제든지 그거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러한 감정 노동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다? 기업 측면에서는 제도적 차원으로 보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듀윌이에요. 에듀윌. 거기는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심한 그 직업 중에 거기가 하나예요. 왜냐면 에듀윌은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학원 수업을 하는 게 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애들이 인터넷으로 댓글성으로 달거나 혹은 거기에 Q&A 하는 것들이 막 적히는데 사람이 비대면이면 더 심한 말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되게 이 정신 감정 노동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에듀윌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가 지원을 하냐면 1층에 내려가면 그 엄청 넓은 공간에 안마 의자를 한 40개인가 50개 깔아놨어요. 그 정말 비싼 거 바디 프렌드. 그걸 쫙 깔아놨어. 언제든 내려와서 그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최근에는 그 맹인 안마사까지 고용을 해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감정 노동을 조금 줄여주는 회사의 제도적 차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고객은 종업원들이 표출하는 전시적 감정을 실제 감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포장하여 전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전시적으로 하되 실제 감정을 적절하게 포장을 해서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내 의도를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데 네네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속에 천불이 날 때 약간 그거를 좀 포장을 잘 해서 전시적 감정으로 잘 포장을 해서 하는 그 훈련도 해주면 참 좋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최근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물든다고 한다. 따라서 판매원이 손님에게 진정한 웃음을 보이면 손님도 거만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원에게 혹은 고객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펑 경영도 좋은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여기서 제시해놨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있네. 자, 지금 마지막에 적혀있는 최근에 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물든다고 한다. 이 적혀있는 거 있죠.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내용에 25페이지 상단. 자, 25페이지 상단 위쪽에서 네 번째 밑으로 내려옵시다. 자, 거기 보시면 즉 찾았어요? 오케이. 2015년 옆에 즉.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는 감정 행위, 즉 심층 조절 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변화시키므로 고객과의 상호작용 시 보다 진정한 감정으로 대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여기 지금 하나 더 적자면 고객과의 만족도 함께 증가합니다. 한편 감정적 부조화를 겪는 표면 조절 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라고 느끼므로 자긍심이 낮아지고 직무로부터의 소외 등 부적응을 겪게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리고 최근 한 연구에서 이 연구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자, 거기 줄을 끕시다. 심층 조절 행위라는 표현과 표면 조절 행위라는 표현을 좀 줄을 끕시다. 자, 이거예요. 심층 조절 행위는 뭐냐? 자,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표면 조절 행위는 다른 말로 그냥 표면 행위라고도 해요. 심층 조절 행위를 다른 말로 심층 행위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심리학이 여기 지금 나와서 지금 근거가 된 건데, 자, 볼게. 우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 행위. 이거 뭐냐?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 감정과 전시적 감정이 지금 서로 상반된 상황이야.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표면적으로 자기의 내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그냥 바꾸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뭐다? 표면 조절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데 그런 척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근로자, 그 종업원은 감정적 부조화를 겪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솔직히 이런 게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는 위선자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화가 나는데도 그 화를 못 내니까 자긍심도 낮아져요. 표면적 조절 행위가 뭐냐? 표면 조절 행위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심층 조절 행위는 뭐냐? 이건 달라. 뭐냐? 내 내면의 실제적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가 나지만 그걸 내가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실제적 감정과 전시적 감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제적 감정과 전시적 감정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나는 위선자로 느끼거나 이런 직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행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위쪽에 있는 거야. 조직의 감정 표현 규칙에 맞는 감정 행위, 즉 심층 조절 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자신 내면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시 보다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고객의 만족도도 더 증가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치. 요 내용이 너무 잘 적혀 있어요,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심층 조절 행위, 표면 조절 행위는 사실 이건 좀 용어가 어렵지. 그래서 이걸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못 적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내가 여기서 한 이야기는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트레스, 감정 노동 이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안 했는데 그 앞쪽에는 직무 만족이라 이런 것도 적혀 있어 보면. 그리고 그게 좀 더 갔을 때 조직 애착이랑 뒤쪽에 막 지식 공유 의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운 1번과 3번은 사실 얼마든지 뭉뚱그려서 한 문제로 만들 수 있어. 뭐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이 감정 노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감정 노동이 지속했을 때는 감정 소진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 감정 소진은 뭡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일종의. 그쵸? 그랬을 때 감정 소진은 이제 거의 탈진한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감정 소진에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이 발휘되면서 탈인격화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만약에 좀 뭡니까? 매니징이 된다면 얼마든지 직무 만족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통법으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내용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벌써 다 지났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할게요. 자, 고생했고요. 오늘 준 요 논문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여기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내용들만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거. 이제 뭐 남았지? 오늘 그 지각, 성격, 태도 했으니까 이제 뭐지? 학습, 능력, 동기부여. 이거 3개 할게요. 오케이? 다음 주는 빡빡하게 적을 수 있게 해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